대체 왜 전 세계가 한국 타령만 하고 있는 거야? 한국에서 배울 게 뭐가 있다고? 여기 스탠포드 대학의 한 강의실, 일본 최고의 명문대를 수석 졸업한 여성이 첫 수업에 들어가자마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바로 미국인 교수가 언급한 한국 때문이라는데요. 얼마 후 이 여성은 한국행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쿠라 미나미입니다. 도쿄대학교 정보공학과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공부를 마쳐갑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지금 이렇게 한국분들께 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기쁩니다. 제가 겪은 한국 이야기를 전달하기 전에 먼저 제 이야기를 조금 해야 할 것 같아요. 도쿄대는 한국분들도 아시다시피 일본 최고의 대학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도쿄대에서도 최고의 성적으로 졸업했죠.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제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컸어요. 일본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라고 믿었고 저 역시 그 일원이 되어 세계를 선도할 수 있을 거라 확신했죠. 이런 말을 제 입으로 하면 좀 민망할 수 있는데 학부 시절부터 저는 늘 최고였어요. 1등을 놓친 적이 없었으니까요. 교수님들은 제가 일본 IT 산업의 미래라고 칭찬하셨고 동기들은 저를 부러워했죠. 그때마다 저는 겸손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우쭐했어요. 그럼 당연하지라고 생각을 해왔었네요.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지만요. 대학원에 진학해서도 저는 촉망받는 인재로 의기양양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석사 논문 발표 때가 기억에 가장 남네요. 제 연구 주제는 일본식 디지털 전환 모델 개발이었죠. 일본의 전통적인 기업 문화와 최신 기술을 결합한 혁신적인 모델이었어요. 발표가 끝나자 교수님들은 기립박수를 쳐주셨고 몇몇 분은 눈물까지 글썽이셨어요. 사쿠라, 자네가 일본의 미래야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죠. 당연히 그 뒤에 박사과정을 진학할 예정이었습니다. 박사학위 지원과 정년 보장, 임원 보장을 약속하는 기업들의 제의도 물밀듯이 밀려들어왔고요. 그런데 어느 날 지도 교수님께서 저를 불러 스탠포드 대학 박사과정에 지원해보라고 권유하셨어요. 처음에는 좀 망설였죠. 세계 최고의 일본에서 공부하는데 굳이 미국에 갈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교수님께서 세계 무대에서 일본의 우수성을 알리고 오고 세계의 흐름을 일본에 가지고 오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에 용기를 내어 지원했어요. 당연히 합격할 것을 예상했지만 막상 발표일이 되니 좀 떨리더라고요. 결과요? 당연히 합격이었죠. 스탠포드에서 보낸 합격 통지서를 받아들고 저는 마치 제가 일본 과학기술의 대사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이제 미국 사람들에게 일본의 기술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며 우쭐한 마음으로 미국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출국 전날 연구실 동기들과 작별 파티를 했어요. 모두들 제가 부러운 듯 축하해 주었고 저는 그 관심을 즐겼어요. 걱정 마, 내가 가서 일본의 위상을 높이고 올게. 라고 장담했죠.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한데요.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 제가 세계를 놀라게 할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제 미래를 상상했어요. 스탠포드에서 모두를 놀라게 하고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러브콜을 받고 결국엔 일본으로 돌아와 IT 업계를 이끄는 리더가 되는 모습까지 저절로 벅차올라 비행기 안에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우물한 개구리였는지 그리고 제 앞에 어떤 충격적인 현실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까맣게 몰랐죠.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지만 그때의 저는 정말 세상을 모르는 어린애였던 것 같아요. 스탠포드에 도착해서 처음 며칠은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까지 모든 게 신선하고 흥미진진했죠. 하지만 동시에 제 가슴 한편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이제 곧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두가 알게 되겠지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드디어 첫 수업날이 밝았습니다. 이날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저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강의실에 들어섰죠. 하지만 그 자신감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수업은 글로벌 디지털 혁신 동향이었는데 교수님의 첫마디가 저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디지털화를 이루고 있는 국가, 한국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한국이라고요? 일본 옆에 그 작은 나라? 우리가 항상 기술적으로 앞서 있다고 생각했던 그 한국. 교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앞선 디지털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5G 네트워크 구축과 활용 면에서 다른 나라들을 압도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교수님은 스크린에 놀라운 통계 자료들을 보여주셨어요.
보시다시피 한국의 5G 보급률은 세계 1위입니다. 바로 옆에 위치한 나라 일본과 비교가 많이 되죠. 일본은 아직 10위권에도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디지털 결제 시스템입니다. 한국은 현금 없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여전히 현금 위주의 거래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발전한 나라라고 하면 아무래도 한국과 일본을 꼽을 텐데 오늘은 아무래도 세계에서 앞서 나가는 한국과 매우 뒤처진 일본의 비교를 좀 많이 하게 될 것 같네요. 지리적으로 가까운데 두 나라의 모습이 굉장히 흥미롭게 대비되거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우리 일본이 그렇게 뒤처져 있다니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실리콘밸리의 많은 기업들이 한국의 디지털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같은 모바일 결제 시스템과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에 주목하고 있죠.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한국의 디지털화 성공 요인 중 하나는 한글입니다. 한글은 디지털 환경에 매우 적합한 문자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반면 일본어는 한자와 가나의 복잡한 조합으로 인해 디지털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일본어가 오히려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람.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행정 시스템의 디지털화입니다. 교수님은 계속하셨어요. 한국은 전자정부 시스템을 통해 거의 모든 행정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아직도 많은 행정 절차가 종이 서류와 도장에 의존하고 있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뒤처져 있다고? 디지털화를 그래도 꽤 이뤘는데 그동안 제가 얼마나 좁은 시야로 세상을 보고 있었는지 깨달았죠. 일본은 현재 디지털 식민지가 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에 적응하지 못하면 곧 다른 나라들의 기술에 종속될 수 있어요. 특히 이웃 나라인 한국에게 말이죠. 확신했습니다. 저 교수는 친한파구나. 저 교수가 일본을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구나. 참을 수 없이 속이 끓어 항의를 하려고 했는데 곧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보여줘서 할 말이 없어졌거든요. 일본과 한국의 디지털화 격차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일본 사회는 여전히 아날로그 사회에 가깝고 한국 사회는 완전한 디지털 사회로 변모했죠. 이 차이가 두 나라의 경제와 사회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보세요. 일본의 지방자치단체가 17,401개인데 서류 양식이 17,401개이죠. 각 지자체마다 다른 양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반면 한국은 모든 행정 절차가 통일되어 있고 대부분 온라인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나라의 비효율성이 이렇게나 심각했다니 쥐구멍에 숨어 들어가고 싶었어요. 일본은 2022년 9월에 겨우 디지털청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출발부터 삐걱거렸죠. 디지털청을 만든 스가 총리가 바로 다음날 사임해버렸으니까요. 이후 현 총리와의 불화로 디지털청의 권한은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우리나라의 정치적 상황이 얼마나 디지털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 실감했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일본 사회의 국가에 대한 불신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인들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게 되었어요. 이로 인해 개인정보를 국가에 제공하는 것을 꺼리게 되었고 이는 디지털화의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마이넘버 카드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셨어요. 정부가 돈을 주고 발급을 독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일본인들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계로 보니 어지러지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사례들을 외국에서 바라보고 비웃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러워 견딜 수 없었어요. 반면 한국은 1960년대 초반부터 주민등록증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는 모든 디지털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한국인들은 스마트폰 하나로 대부분의 일상생활과 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일본의 현금 중심 문화에 대해 지적하셨어요. 일본에서는 아직도 현금 사용이 주를 이룹니다. 이는 단순한 습관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금 회피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현금 거래는 추적이 어렵기 때문이죠. 반면 한국은 거의 모든 거래가 디지털화되어 있어 탈세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대목에서 얼굴이 화끈화끈해졌습니다. 정치, 경제까지 모든 것이 한국에 뒤처져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전 세계에 알려진 것도 부끄럽고 우리나라의 경제 시스템이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대체 나는 무슨 자신감으로 일본이 발전했다고 생각했던 건지 내가 이제까지 일본에서 배우고 연구했던 것은 얼마나 허상이었는지 실감이 되기 시작했죠. 결과적으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디지털화되는 국가 중 하나가 되었고 일본은 점점 뒤처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일본이 디지털 식민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웃 나라인 한국에게 말이죠. 교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우리 일본이 그것도 한국에게 뒤처질 수 있다니.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랐죠. 수업이 끝나고 나왔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제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던 일본의 기술력, 그리고 제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모두 무너져 내렸거든요. 영혼이 모두 떠나간 느낌으로 너덜너덜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교수님의 말씀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안일하게 살아왔는지,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일본은 그 변화에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를 계속해서 곱씹었죠. 다음날 저는 도서관에 가서 한국의 디지털 혁신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봤어요. 그리고 더 많은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었죠. 한국의 인터넷 속도, 전자상거래 규모, 핀테크 산업의 발전 정도까지 모든 면에서 일본을 앞서고 있었어요. 그간 저는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한국에 가본 적도 없어 한국이 이 정도로 발전한지 몰랐는데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었던 건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였어요. 젊은이들이 대기업 대신 스타트업을 선호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를 지원한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반면 일본은 여전히 대기업 중심의 보수적인 구조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이러니 한국에 비해 뒤처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며칠을 보내면서 저는 점점 더 큰 위기감을 느꼈어요. 우리 일본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한국의 디지털 식민지가 되고 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동시에 제 자신에 대한 회의감도 들었어요. 과연 내가 이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까? 아니, 그 전에 나는 이 새로운 디지털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찬 채 저는 다음 수업을 기다렸어요. 이제는 더 이상 자만하지 않고 배우려는 자세로 임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리고 언젠가는 이 충격적인 현실을 일본에 알려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정말로 세계에서 뒤처질 수 있으니까요. 마음이 재정비된 후 한국 유학생들도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좀 음침해 보일 수 있지만 한국인들의 대화를 알고 그들의 생각을 알고 싶었어요. 한국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 그들의 영어 실력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유창하고 자연스러운 영어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너무나 부러웠죠. 반면 저는 아직도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니까요. 아무래도 발음이 좀 어려워서 소통을 할 때 트러블이 계속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다음 수업 시간 한국 유학생이 자신의 연구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5G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시티 구축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그 수준이 너무나 높아서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제가 고른 연구 주제와 비교하니 너무 구시대적으로 느껴졌죠. 시무룩해서 나와 캠퍼스 내 카페테리아에서 점심을 먹으려는데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결제하는 모습이었죠. 반면 저는 여전히 현금을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수업 시간에 들은 교수님의 이야기가 떠올라 절로 쓴웃음이 지어졌죠. 일본에서는 당연하게 여겼던 현금 사용을 하는 사람이 이곳에선 저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미국 기업들이 한국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 실리콘밸리의 유명 기업들 소식도 빠르게 받아볼 수 있었는데요. 유명한 기업들이 한국의 5G 기술과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믿기 힘들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미국 기업들이 한국의 기술을 배우려 한다니 자존심도 상했죠. 한편으로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좁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마음으로는 한국을 배워야 한다는 걸 알았는데 솔직히 질투가 났습니다. 어딜 가나 한국 타령이었거든요. 그 누구도 일본의 것을 배워야 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미국의 유명 IT 기업 임원이 특강을 하러 왔는데 그의 발표 내용 중 상당 부분이 한국의 디지털 혁신 사례였어요. 그는 한국의 빠른 의사결정 시스템과 혁신적인 서비스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질투심과 함께 깊은 좌절감을 느꼈어요. 우리 일본은 왜 이렇게 뒤처져 있는 걸까? 왜 미국은 일본이 아닌 한국을 주목하는 걸까? 이런 경험들이 쌓여갈수록 저는 점점 더 큰 위기감을 느꼈어요. 일본의 미래, 그리고 제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그리고 과연 제가 그 변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 이 모든 것이 불확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을 직시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첫걸음이라는 걸 알았어요. 더 이상 우물 안개구리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배우고 변화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첫걸음으로 한국의 디지털 혁신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시스템을 비교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죠. 그 과정에서 느낀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제가 우선 공부한 건 한국의 의사결정 시스템이었는데요. 가장 놀란 점은 속도였어요. 정부 정책부터 기업의 전략까지 모든 것이 빠르게 결정되고 실행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반면 일본의 경우 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만 몇 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느릴까? 라는 의문이 계속해서 제 마음을 괴롭혔어요. 답답한 마음으로 교수님과 상담을 하던 중 저는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미나미 씨, 일본의 관료주의는 양날의 검이에요. 안정성을 주지만 동시에 혁신을 가로막죠. 이 말씀을 듣고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시스템이 사실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언어에 대한 연구도 저를 좌절하게 만들었어요. 한글의 디지털 친화성에 대해 알아갈수록 일본어의 한계가 더욱 뚜렷하게 느껴졌죠. 한글은 단순하면서도 과학적인 구조 덕분에 디지털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했어요. 키보드로 빠르게 입력할 수 있고 AI가 쉽게 학습할 수 있죠. 반면 일본어는 한자와 가나의 복잡한 조합, 동음이의어의 빈번한 사용 등으로 인해 디지털화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대학에서 일본어 입력 시스템을 개선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가 좌절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한글만큼의 효율성을 얻기는 힘들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았네요. 우리 언어가 우리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니.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자랑스러워하던 우리의 문화유산이 이제는 짐이 되어버린 것 같았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와서 언어를 바꿔버릴 수 없잖아요.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구를 진행할수록 좌절감은 더 커져갔어요. 한국은 이미 대부분의 공공서비스를 디지털화했는데 일본은 아직도 팩스와 도장에 의존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한 번에 다 바꾸겠어요? 변화를 조금씩은 해나가고 있지만 심리적 반발이 심해 빠른 시간 안에 모든 걸 뒤바꾸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런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저는 무력감을 느꼈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거대한 시스템을 바꿀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계속해서 제 마음을 괴롭혔죠. 그러던 어느 날 한 한국 친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해줬어요. 미나미, 넌 지금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했잖아. 그게 바로 첫걸음이야. 한국도 처음부터 이렇게 빠르게 변화한 게 아니었어. 그 말을 듣고 저는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었어요. 맞아요. 변화는 누군가의 인식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좌절감이 크지만 이렇게 문제를 인식하고 고민하는 것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더욱 열심히 연구에 매진했어요. 좌절감이 올 때마다 이건 내가 일본을 변화시키기 위해 겪어야 할 과정이다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언젠가는 제가 배운 이 모든 것들이 일본의 변화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노력할 거예요. 비록 지금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이 과정이 결국 저를 그리고 일본을 성장시킬 거라 믿으며 노력했죠. 그리고 스탠포드에서의 공부가 끝나가는 시점, 이제 저는 일본으로 돌아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해야 할지 깊이 고민하게 되었어요. 밤마다 저는 일본의 미래에 대해 생각했는데요. 우리나라가 이대로 가다간 정말로 디지털 식민지가 될 수도 있다는 교수님의 말씀이 자꾸 떠올랐죠. 그런 미래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들로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어요. 한편으로는 제 개인적인 성장에 대해서도 고민이 깊어졌어요. 일본으로 돌아가면 과연 내가 배운 것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까? 아니면 기존의 시스템에 휩쓸려 다시 우물안개구리가 되고 말진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저를 괴롭혔죠. 결국 저는 용기를 내어 지도 교수님께 상담을 요청했어요. 교수님은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나미, 당신의 고민이 이해돼요. 하지만 지금 일본에 필요한 건 당신 같은 사람이에요. 새로운 시각으로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사람 말이죠. 교수님의 말씀은 제게 큰 용기를 주었어요. 맞아요. 지금 일본에 필요한 건 변화예요. 그리고 그 변화는 누군가가 시작해야 해요. 제가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제가 해야 할 일 아닐까요? 또 한국에서 직접 그들의 시스템을 배우고 경험한다면 나중에 일본의 변화를 이끄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감도 있었고요.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에서는 뜨거운 열정이 솟구쳤어요.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감, 더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까지, 이런 감정들이 제 마음을 설레게 했죠. 긴 고민 끝에 저는 결심했어요. 일단 한국으로 가서 1년간 유학을 해보기로 한 거죠.
그곳에서 직접 한국의 디지털 시스템을 경험하고 그들의 혁신 문화를 배우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으로 돌아가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기여하는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이 결정을 내리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물론 앞으로의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제가 가야 할 방향은 정해졌으니까요. 이제 저는 새로운 도전을 위해 준비하고 있어요.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고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있죠.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기대감이 더 커요. 이 선택이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경험이 일본의 미래를 바꾸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로운 여정을 앞둔 지금 저는 다시 한번 다짐해봅니다. 더 이상 우물 안개구리로 살지 않겠다고. 세상의 변화에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배우고 도전할 것이며 그리고 언젠가는 제가 배운 것들로 일본의 변화에 작은 불씨라도 지필 수 있기를 소원해봅니다. 저는 곧 한국에 갈 예정인데요. 한국에서 생활을 하며 또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한국인들은 다들 힘을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세계 각국의 사람들을 만나본 이탈리아 스튜어디스가 한국인에 관한 특별한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위기의 순간, 영웅처럼 등장한 한국인 덕에 위기를 넘기고 한국과도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되었다는데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의 항공사에서 스튜어디스로 일하는 이사벨라라고 합니다. 저는 경력이 아주 오래되지 않았어요. 중간에 코로나 때문에 취직이 좀 많이 늦어져서 이제 3년차가 되었는데 오늘은 제가 한국인들과 관련된 특별한 제 경험과 인연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아직도 비행을 할 때면 긴장을 하는 편이긴 한데요. 신입 시기에는 정말 긴장해 있었어요. 원래 좀 담대한 성격인데 선배 승무원분들이 들려준 여러 이야기 때문에 더 긴장을 했었던 것 같네요. 선배 승무원분들은 이탈리아 항공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항공사의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여러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들으면 들을수록 동양인에 대한 편견이 강해졌습니다. 이륙전 비행기에 동전을 엔진에 던진 중국인 이야기라든가 기내에서 잠시 기다려달라는 지시를 지키지 않고 난동을 피운 중국인, 술에 취해서 한국이 싫다고 공항에서 난동을 피운 일본인 등등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선배들이 일부러 긴장하라고 굵직한 사건들만 이야기하고 좀 과장하는 거겠지 싶었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긴장하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신입 시절 일본으로의 비행에서 동양인 얼굴을 보고 진짜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 내가 말로만 들었던 그 진상 중국인인가? 아니면 일본행 비행기인이 은근한 진상이라는 일본인 진상인가? 했었죠. 얼굴을 봐선 그럴 것 같지 않은데 하기사 사람은 얼굴 보고 판단할 수 없지 등등 혼자 온갖 생각을 머릿속으로 굴려가며 계속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 승객은 비행기를 탈 때부터 좀 다른 승객들과 차별화가 된 모습이었어요. 제가 들었던 중국인들의 모습처럼 이륙 시 마음대로 좌석을 이동하려는 모습이 없었고 뭔가 요청하는 것도 굉장히 젠틀했고요. 비행을 하는 동안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내식 서빙 때에도 알아서 테이블을 펼쳐놓고 다 먹고서도 깔끔하게 뚜껑을 닫아 정리를 해두더라고요. 제가 정리해도 되는 일이고 승객분들이 반드시 해주셔야 하는 일은 아니지만 아직 일이 손에 익지 않아 매 순간이 떨렸던 제게는 정말 고마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머릿속에 계속 의문이 쌓이더라고요. 들었던 거랑 다른데 선배들이 나를 놀렸구나 싶어서 선배들에게 물어봤죠. 선배님, 저 사람은 일반적인 중국인이나 일본인이 아닌가 봐요. 진상도 아니고 굉장히 매너 있어요. 그리고 냄새도 안 나는데요? 그랬더니 선배들이 엄청 웃더라고요. 저 사람은 중국인도 일본인도 아니야, 이사벨라. 한국인이야. 딱 봐도 구분이 가지 않아? 그런가? 사실 전 스튜어디스로 일하기 전까지는 동양권 사람들의 얼굴 구분을 잘하지 못했어요. 좀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선배들이 그러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구별하는 방법은 아주 쉽다고요. 냄새가 나지 않고 깔끔하며 옷을 잘 입고 목소리가 아주 높지 않으며 행동이 굉장히 빠릿빠릿하다고 하더군요. 같은 말을 두 번 할 필요가 없게 해서 항공사 직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나라가 한국인데 무엇보다 굉장히 젠틀하고 동양인들 중 외모가 출중하고 신체 조건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까 기내식 서빙을 할 때도 그렇고 제가 뭘 할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 같았어요. 꽤 잘생기기도 했었고요. 어쩐지 좀 다르더라. 내 첫 장거리 비행은 꽤 운이 좋군. 한국인과 함께하다니. 그런데 예상치도 못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것도 그 젠틀한 한국인 승객과 관련해서요. 두 번째 기내식 서빙을 마치고 곧 불도 끌 때가 다가와 이제 좀 긴장이 풀릴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그 조용하고 젠틀했던 한국인이 급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세상에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이 보라색인 거 있죠? 뭔가 큰일이 났다 싶어 물어보니 본인이 체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체했는데 어떻게 얼굴이 이렇게 되지? 싶어서 의료인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했더니 기내 방송을 해서 의료인을 찾을 수준은 아니고 체했으니 약을 가져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다들 이제 잘 시간인데 너무 민폐라고요. 와, 얼굴색이 이렇게 될 정도로 지금 상태가 안 좋은데도 남들을 배려하는구나. 확실히 한국인은 다르네 하는 생각을 하며 서둘러 약을 챙겨서 가져다 드렸는데요. 문제는 약을 먹어도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선배들이 구급함을 들고 다 같이 달려왔는데 도무지 이 한국 남자의 체한 기운은 가라앉지 않더라고요. 심한 편두통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얼굴이 점점 더 보라색으로 변하는 걸 보다 못해 저희는 의료 종사자를 찾는 기내 방송을 했습니다. 다행히 이탈리아 간호사가 손을 들어줬어요. 이제 진짜 해결되는구나 했는데 의료 종사자가 나서도 해결이 되지 않더군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 착한 한국 남성은 자기도 이 체한 것이 왜 해결이 안 되는지 모르겠다며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었고요. 첫 비행이 순탄하네 어쩌네 입방정을 떨었던 내 탓인가 하며 뒤에서 곤란해하고 있는데 어떤 동양인 할머니께서 제 등을 두드리셨습니다. 옆에 있던 따님이 영어로 대신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라고 하시길래 간략히 설명을 드렸어요. 앞자리 남자가 엄청 심하게 체했는데 약을 먹고 의료 종사자가 조치를 해도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요. 이 설명을 전달받는 할머니 얼굴을 보셨어야 해요. 뭐 이런 걸로 이 난리들이야 라는 얼굴로 본인의 작은 가방을 뒤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혈당 체크하는 바늘을 꺼내시는 거예요. 체했다는데 혈당 체크용 바늘을 왜 꺼내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말렸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뭔가 불평을 하시더라고요. 옆자리 따님 말씀으로는 심하게 체하면 손을 바늘로 찔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인인데 한국에서는 체하면 약을 먹지 않고 이렇게 바늘로 손을 찔러서 해결한다면서요. 말도 안 돼. 그렇게 해결하는 건 정말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승객이 다른 승객을 바늘로 찌르겠어요? 진짜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앞에서는 남자가 괴로워하고 뒤에서는 바늘로 사람을 찌르겠다고 하고 제가 강하게 제지하니 할머니께서는 바늘을 넣으셨고 다시 앉으셨는데요. 남자의 고통스러운 소리가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고민 끝에 선배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체했을 때 손을 바늘로 찌른다고 뒷자리 한국인들이 이야기하던데 한번 해볼까요? 의견이 반반 갈려서 난리가 났는데 결론은 저러다 정말 죽을 수도 있다. 한국인에게 한국인 방식을 적용하는 건 문제가 아닐 거다 였습니다. 고통으로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하는 남자에게 가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뒷자리에 한국 할머니가 계시는데 당신을 바늘로 찌르면 좋아질 거라고 해요. 해보실래요? 이 이야기를 하자마자 남자의 눈은 갑자기 희망으로 반짝였습니다. 빨리 그 한국인을 불러달라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한국 할머니를 남자 앞으로 모셔다 드렸습니다. 번쩍이는 당뇨 체혈침으로 대체 뭘 하겠다는 걸까 바라보고 있는데 할머니가 남자 손을 주물주물 몇 번 하더니 엄지손가락 밑을 갑자기 퍽 하고 찔렀습니다. 주위 사람들과 승무원들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죠. 더 놀라웠던 건 남자의 엄지손가락에서 나온 피 색상이었습니다. 시커멓더라고요. 저 남자가 알고 보면 체한 게 아니라 죽어가는 상황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잠시 할머니는 남자의 반대편 엄지손가락도 퍽 하고 찔렀어요. 또 한 번 기내에는 세계 각국의 놀라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누군가는 너무 끔찍하다고 했고 누군가는 너무 무섭다고 했죠. 맘마미아 생전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반대편 엄지손가락에서도 시커먼 피가 솟구쳤거든요. 그런데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비행기 안의 모든 사람들, 정확하게는 한국인만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경탄의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남자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고 완전 멀쩡해졌거든요. 아, 물론 토하러 가긴 했어요. 근데 토하고 돌아와서는 정말 개운하다고 멀쩡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님이 계셔서 살았다며 자기는 정말 운이 좋다고.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까요? 라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할머님은 손을 내저으시고는 남자 등을 몇 번 두드려 주시곤 본인 자리로 돌아가셨고요. 할머니 주변 승객들과 저희 승무원들은 양쪽 엄지를 올려서 최고라는 표시 외에는 해드릴 게 없더라고요. 따님 말로는 의사도 간호사도 아닌 평범한 가정주부라고 하던데 정말 초능력자 같은 코리아 레이디였어요. 대소동이 마무리되고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스펙터클한 비행이었어요. 저는 이때 일본에 도착해서 3일가량 머무르고 이후 한국으로 넘어갈 예정이었습니다.
제 친구가 한국에서 유학을 막 시작했던 터라 일본에 온 김에 휴가를 써서 가까운 한국도 가고 친구도 볼 생각이었죠. 태어나 처음으로 아시아권 나라에 간 거라 꽤 설레었는데요. 아시아 나라들에 대한 기대감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선배들이 일본 별로 볼 거 없는데 음식도 그냥 그렇고 굳이 일본을 며칠 둘러볼 필요가 있어? 라고 이야기했던 게 이유가 있었어요. 디저트가 유명하다는데 이탈리아 디저트들이 훨씬 맛있다는 생각뿐이었고 지루했죠. 아, 확실한 성과는 있었어요. 일본 사람들을 많이 보니 이제 한 번에 구분해낼 수 있겠더라고요. 일본에서 한국 여행객들을 보니 선배들이 말했던 차이가 이거였구나 싶었죠. 일본 여행이 워낙 별 감흥이 없던 탓에 한국으로 넘어올 때는 사실 좀 심드렁했습니다. 아시아는 거기서 거기일 테니 한국 관광은 됐고 친구나 보고 이탈리아로 빨리 돌아갈 생각이었죠. 그런데 이 친구가 너무 호들갑인 거예요. 인천공항까지 마중을 나와준 건 고마웠는데 피곤하고 관광 생각이 없다는 제 등을 찰싹 때리면서 한국에 와서 그러는 게 어딨냐고 난리를 피더라고요. 한국에 도착한 감흥이고 뭐고 이 수다스러운 친구 때문에 정신이 쏙 빠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친구 손에 이끌려 경복궁 근처의 삼계탕집에 갔습니다. 취업해서 일하느라 고생했으니 몸보신을 해야 한다나요. 일본에서 제대로 밥을 먹지 못해 좀 배고팠는데 친구가 맛있는 음식은 다 한국에 있다며 데려갔으니 뭐 괜찮겠지란 생각으로 따라갔죠. 아주 인기가 많은 집이라더니 한국인도 많지만 외국인도 정말 많았습니다. 메뉴판에 어떻게 먹는지 안내가 외국어로 된 걸로 봐서 친구가 제대로 데려왔단 느낌이었어요. 한국 전통가옥 같은 느낌으로 된 건물도 멋졌는데 나온 음식은 사실 좀 생소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맛이 좋더라고요. 아주 따뜻하고 고소해서 뽀얀 국물을 계속 떠먹고 있던 찰나 옆 테이블이 뭔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태어나 처음 와본 한국에 아는 사람이 있을 리 없으니 내가 오늘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다시 밥을 먹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디서 본 듯한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옆 테이블 사람도 자꾸 저를 흘끔흘끔 쳐다보더라고요. 더 이상 삼계탕에 집중이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봤더라 하는 순간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아, 맞다. 일본행 비행기. 체해서 고생했던 한국 남자. 너무 놀라서 깨악 소리를 질렀는데 소리가 너무 컸던지 옆 테이블 남자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민망해서 어쩔 줄 모르는데 남자가 맞네 라며 환하게 웃어주더군요. 그러면서 제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자기 때문에 고생이 많았다며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또 한국 할머니를 불러줘서 자기가 살았다나요. 그런데 좀 신기하더라고요. 로마에서 도쿄로 가는 비행기였는데 어떻게 이 남자는 한국에 있는 걸까요? 그런데 그 순간 남자가 물었습니다. 도쿄로 비행을 했는데 어떻게 며칠 지나지도 않아 한국에 와 있냐고요. 그 항공사는 한국으로 오는 노선이 없다면서요. 뭐야, 나랑 똑같은 걸 궁금해했잖아. 뭔가 약간 수줍어지려는 순간 호기심에 가득 찬 친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라? 한국에 아는 사람이 있었어? 누구세요? 전 이사벨라 친구예요. 로 시작한 친구의 대화에 당황했는데 어느 순간 저희와 그 한국 남자 일행은 한국의 디저트 가게에 앉아있더라고요. 남자 말로는 이탈리아에서 일본으로 출장을 갔고 일본 친구가 한국 관광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한국에 같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 정도 휴가를 내고 같이 관광할 거라고요. 아, 그런데 친구 입을 좀 막고 싶었어요. 우리 이사벨라도 관광을 해야 하는데 외국인들이 관광을 해야 하니 한국 사람이 좀 도와주면 어떻겠냐고 하는데 대체 얘가 왜 이러나 싶은 거예요. 친구 덕에 남자 이름도 알게 되었습니다. 승훈이었어요. 그런데 이 승훈 씨가 참 성격이 좋았습니다. 제 친구가 너무 주책을 떨어서 얘 뭐야 할 법도 한데 그걸 다 받아주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연락처를 교환하고 진짜 관광도 같이 하기로 했죠. 머리가 지끈거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나오면서 친구에게 너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저 남자가 유부남이거나 애인이 있으면 어쩌려고 했더니 절 비웃더라고요. 한국 남자들은 이탈리아 남자들처럼 가볍지도 않고 굉장히 젠틀해. 그리고 왼손에 반지도 없던데? 결혼도 안 했어. 그리고 여자친구가 있으면 일본 남자애를 데려와서 같이 관광을 하겠니? 무엇보다 널 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았다니까. 난 느낌이 왔어. 그렇게 저는 난생 처음 방문한 한국에서 이탈리아 여자 둘과 한국 남자 하나, 일본 남자 하나라는 특이한 조합으로 관광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인이 관광을 이끌어주니 편하긴 편하더라고요. 제 친구가 한국어를 좀 할 줄 알지만 아직 한참 배워야 하는 수준이라 친구를 믿고 어딘가를 가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얼떨결에 2명의 외국 여자를 데리고 관광을 시켜줘야 하는 승훈 씨 입장도 곤란했을 텐데 배려도 잘해주고 참 친절했습니다. 많이 걸을 땐 가방을 들어주기까지 했어요. 처음엔 당황스러웠는데
승훈 씨의 매너에 적응해버린 제가 당황스러울 정도였죠. 그리고 많은 대화를 통해 조금씩 알아갈수록 참 괜찮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탈리아 남자들이 로맨틱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좀 많이 가볍거든요. 그런데 승훈 씨는 참 진중한 편이었어요. 이탈리아 유학을 와서 이탈리아 회사에 다니고 있어 이탈리아어도 수준급으로 잘해서 소통하기도 어렵지 않았고요. 제가 한국 여행을 오기 전 친구가 귀에 피나도록 이야기했던 한국의 장점은 사실 승훈 씨가 말하는 한국 이야기는 왜 그렇게 재미있고 쏙쏙 들어오는지 참 신기했던 경험이었습니다. 많이 친해져서 이탈리아로 돌아가는 비행기도 같이 맞추기로 했죠. 그리고 이탈리아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승훈 씨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와 진지한 관계가 되었으면 한다고요. 결말이요? 다들 예상하시듯 진지하다 못해 아주 깊은 관계로 잘 만나고 있답니다. 승훈 씨를 통해 한국과 한국인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때 호들갑을 떨며 함께 관광을 하게 해준 친구에게 참 고마워요. 친구 말대로 한국 남자는 이탈리아 남자들에 비해서 아주 젠틀하고 진중했습니다. 매너도 아주 좋고요. 좀 특이한 면은 있었습니다. 지금은 적응을 했는데요. 화장실을 정말 자주 가더라고요. 이탈리아 사람들 같지 않아서 좀 생소했어요. 정말 관리가 철저하구나 하고 느꼈는데요. 아침에도 샤워를 하고 나가고 저녁에도 샤워를 하는데 좀 더운 날이면 중간에도 샤워를 하더라니까요. 그렇게 자주 씻어서 냄새가 안 나는 걸까요? 그런데 밖에서 돌아다니다가 땀을 흘려도 나쁜 체취가 전혀 없더군요. 데오드란트를 쓰지 않는데도 몸에서 향긋한 냄새가 나다니 정말 부러워요. 승훈 씨를 만나다가 다른 유럽 사람들을 만나면 가끔 그 체취가 느껴져서 저도 모르게 이마를 찌푸리게 되곤 합니다. 그리고 밥도 좀 많이 먹어요. 신기한 건 그렇게 먹는데 살이 잘 안 찌더라고요. 빵이나 파스타는 먹은 것 같지 않다고 한국식 밥을 잘 요리해서 먹는데 저도 이제 꽤 입맛을 들였습니다. 먹는 양을 보면 그때 많이 먹어서 체했던 것 같은데 승훈 씨 말로는 갑갑한 기내에서 기내식이 계속 빵, 파스타 같은 것들만 나오니 소화가 제대로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참 신기해요. 승훈 씨가 심하게 체했던 탓에 초능력자 같은 한국 할머니를 승훈 씨 앞으로 데리고 가 제 얼굴을 제대로 기억할 수 있었고 도착지였던 도쿄도 아닌 서울의 삼계탕집에서 만난 승훈 씨까지 꼭 드라마 같지 않나요?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된 것에 매사 감사한 요즘입니다. 얼마 전 프로포즈를 받아서 조만간 한국으로 승훈 씨 부모님을 다시 뵈러 갈 예정인데요. 사실 제 첫 한국 관광은 승훈 씨에 대한 기억만 있어서 이번에 가면 한국의 명소를 제대로 둘러볼 예정입니다. 한국 관광을 하면서 또 재미있었던 이야기가 있으면 전하겠습니다. 맞다. 정작 제 친구는 한국 남자를 만나고 싶은데 남자친구를 아직 못 만났다고 울상인데 구독자분들 중 좋은 한국 남자가 있으면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국어도 이제 곧잘하고 좀 정신없고 수다스러워서 그렇지 애가 착하긴 착하거든요. 좋은 사람 있다면 꼭 추천 부탁드려요. 오늘은 일본이 한국의 디지털 식민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에 쇼크받은 도쿄대 출신 엘리트의 이야기, 그리고 한국인들의 특별함에 반해버린 이탈리아 스튜어디스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저장소였습니다.